자, 3장 재무제표야. 요거는 말이야. 이 앞으로 우리가 4장 이후부터 공부할 내용의 기본 이론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네 가지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야.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성 요소가 뭐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지. 자, 이 다섯 가지 항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정의, 인식,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공부할 거야. 다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인식, 측정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를 할 거다 하는 얘기고, 지금 1절에 지금 재무상대표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와 인식, 측정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거다 하는 얘기야. 자, 먼저 그러면 정의부터 보는데 자산의 정의야. 자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 자,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려면은 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얘기는 돈이야, 돈. 더 쉬운 말로 그냥 현금. 미래에 돈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미래에 돈이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야. 자, 우리 회계학에서는 말이야. 이 자산을 뭘로 분류하느냐? 미래에 돈 되면은 자산이야. 돈이 안 되면 자산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더 쉽게. 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어. 자, 이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판단의 기준이 뭐야? 이 연구개발 해가지고 요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자산이야. 돈이 안 될 것 같아. 비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계는 자산을 뭘로 보느냐? 미래에 돈 될 것 같으면 자산. 아니면 비용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야. 그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좀 멋들어지게 얘기하면 그래. 미래에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 다시 미래에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응? 그럼 봐라. 현금 유입이 증가된 거, 유출이 감소된 거. 그럼 결국은 순현금으로, 그러니까 순액으로 현금이 플러스 된다 이런 얘기지. 유입이 증가나 유출의 감소 같은 말이야. 응? 이게 있어야 자산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러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봐.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봐봐.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운반 비용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미래 경제적 효익이야. 운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고속도로는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야. 특정 기업이 통제를 못 해. 그거는 특정 기업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공공재는 말이야. 모든 누구의 우리 국가 재산이야. 이거는 누구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자산이라고 하려면은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그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야. 근데 최근에 IFRS가 개정이 되면서 이 권리라는 얘기를 하나 추가로 더 집어넣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지는 나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는 그 친구들이 수준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야. 이 만든 애들이. 응? 이게 전혀 개념이 없는 요 권리라는 얘기를 지금 집어넣거든. 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거야. 이거는 사족이야, 사족. 없어도 돼. 이 개념 자체는 권리라는 개념은. 음.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에서는 하여튼 만들어 놨으니까 검토는 해야 돼.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파워, 힘 또는 자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말이야.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가 될 수 있어. 권리가 되면 의무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당사자는 뭐가 돼?
의무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꼭 다른 당사자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봐. 내가 어떤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우리가 여기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있잖아. 거래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유형자산은 거래 상대방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자산을 활용을 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건 아니야. 채권자처럼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반대편 상대방이 있겠지만은 이 경우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없잖아.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야. 상품 제품을 팔면 되는 거야. 팔면. 그렇지 이게 꼭 소비자 자체를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소비자가 그럼 뭐 고객이 반드시 사야 될 의무는 아니잖아. 내가 이 재고 자산을 가지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힘이 있다는 얘기지. 힘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반드시 상대방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뭐 이거 헷갈리니까 주의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모든 권리가 자산이 될 수는 없어. 봐봐. 기업의 모든 권리라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자산이 되는 거지. 내가 힘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를 자산으로 개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식을 샀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얘기야. 봐라. 어떤 회사가 자 자산 있다, 부채 있다, 자본이야. 자, 이게 지금 내가 자본이 100인데, 그지? 자본이 100이야? 근데 내가 주식을 샀어. 이렇게. 내 주식을 샀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라.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지금 100이 유통이 되는데 내가 10을 사들였지. 그러면은 순수하게 유통된 그건 얼마예요? 그래 90이야 90.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표시하는 자 봐. 차변인데 이거를 차변에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자본에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해. 이 자기 주식은 자산이 될 수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웃기는 일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산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내가 사채를 발행을 했어. 응? 같은 논리다. 내가 빼고 얘기를 할게. 자, 사채를 내가 발행을 했어. 현금 사채. 자, 사채를 내가 100원에 발행했다고 해봐. 이때 이 사채 중에 10원어치를 내가 다시 샀어. 그러면 실제 발행한 사채는 얼마야? 그래 90원이지. 쥐가 발행한 걸 쥐가 샀으면 뭐야? 이거는 사채가 상환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래서 사채가 90원으로 기록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사채는 사채 상환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는 없다.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그리고 자기 사채는 사채가 상환된 것처럼 회계 처리가 돼야 돼. 요것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관련 항목 가면서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아무튼 자산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없어도 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이제 IFRS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맞춰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부채야. 부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무야, 의무. 현재 의무. 의무라는 거는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의무 자체가 둘로 구분이 된다? 법적으로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의제 의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관행상의 의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물건을 팔면서 뭐라고 했냐? 6개월 동안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확실하게
반품 처리를 해서 앞터 서비스 해주겠다 그랬어. 자, 3월 달에 판 물건이다. 그러면 9월까지가 지금 법적인 유효 기간이야. 그럼 9월까지는 반품되면 내가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반품을 해줘야 돼. 그지? 그런데 12월 달에 갔어. 그럼 나는 이미 법적인 기간은 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없어. 근데 연말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 고객이 너 이거 분명히 네 회사가 물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반품해주라. 안 하면 이건 뭐 언론에다가 터트리고 막 SNS에서 아주 그냥 피곤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회사가 좀 일반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고객에게 그래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이 없지만 반품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이런 걸 보고 의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꼭 법적인 책임만을 지는 건 아니지 도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의무를 좀 확대 해석을 한 거야. 기업 관행상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의무 이거를 의제 의무다. 자,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 개념보다 이 회계학에서의 부채, 기업의 부채는 훨씬 넓은 개념이야. 우리 개인의 부채는 말에 법적인 의무만 따지잖아. 근데 기업의 부채는 의제 의무까지 포함한다 하는 거. 자, 의무를 이행하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경제적 자원이 이전돼야 되지. 그렇잖아. 의무를 이행하면 내가 무슨 현금으로 갚던 다른 물건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이거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이 될 거다 하는 얘기. 뻔한 얘기고. 자, 그다음 자본은 말이야.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자산에서 부채 빼는 걸로 돼 있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남은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자산부채 자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기 전에 이 회계 단위라는 걸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회계 단위라는 게 뭐냐면 인식이나 측정을 위한 단위다는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토지나 건물을 일괄 취득을 했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해봐. 그러면 우리가 누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만 산 거야? 아니야. 그 부수 토지까지 같이 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를 건물을 샀다 그래서 이 건물만 산 게 아니야. 이 부수 토지까지 같이 산 거야. 그럼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100을 줬다고 했을 때 이 100이 토지 건물 가격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토지 80, 건물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 또는 봐 지분 상품인데 어떤 삼성전자 주식이라 해봐.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1월 달에 10주 샀고 3월 달에 20주 사고 7월 달에 또 30주 사고 이렇게 동일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말에는 이거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연중에 계속 이렇게 동일한 주식을 이렇게 서로 다른 가격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말에는 어차피 동일한 주식이니까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또는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여러분 이게 대여금은 뭐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발생한 채권이야. 미수금은 상품, 제품 외에 다른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거고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매각을 하면 매출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것들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돼? 통합해서 표시하는 거야. 자산을 수취채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회사에 따라서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표시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계 단위 얘기를 하는 건데 인식과 측정을 위한 단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식과 측정을 위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어. 이게 이 경제가 발달되다 보면서 말이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 거래들이 발생한다. 봐라. 통화 선도 계약이라는 건데 이 얘기야. 3개월 후에 내가 1달러를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게 그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지금 3개월 후에 내가 1,000원에 내가 1달러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3개월 후에 이게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원이 될 수도 있다. 자, 1,100원이 되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인가 봐봐. 3개월 후에 1,100원이 됐어. 이익이지. 봐라. 1,100원짜리를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잖아. 나는 이게 주가가 이거 환율이 오를 걸 예상을 해서 미리 1,000원에 딱 잡아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문제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거야. 통화 선도 자산이야 100원, 통화 선도 평가이익 100원 이렇게. 거꾸로 900원이야. 아, 이게 내가 900원짜리를 1,000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손해 났네. 평가 손실 100원, 통화 선도 100원 이렇게. 자, 요거 통화 선도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공부할 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부했지, 그렇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평가이익, 평가 손실 이렇게.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지만은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때 이 권리하고 의무가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지금 자산이 오를 거면은 이거는 부채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계 단위를 식별을 할 때 요런 형태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응? 봐, 어떤 거는 동일하게 묶어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이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계약이야. 이 경우에는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이 회계 단위를 구분을 할 때 실질에 따라서 권리의 의무의 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라 하는 얘기야. 이게 우리 회계학은 법 형식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실질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야. 실질에 따라서 회계 단위를 구분해라 이런 얘기야. 자,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과 재건인데 말이야. 인식이라는 게 어떤 거야? 인식이라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록한다 그 말.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인식한다는 얘기는 장부에 내가 자산부채 자본으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장부 금액이다 얘기하고, 영어로 말이야 북밸류 해서 요 약자 많이 쓴다. 북밸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이다 하는 얘기야. 그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책에 기초자본에다가 자, 기초에 내가 100이야. 내가 30만큼 벌었다? 그러면은 기말자본이 얼마야? 당연히 130이지. 그렇잖아. 내가 기초에 내 재산이 100인데 30 벌었으면 기말이 130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이제 증자를 해서 50만큼 더 들어왔어. 돈이. 그럼 기말자본이 얼마? 180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경영성과 내가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걸로 해서 내 재산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중 자본거래를 통해서도 변동될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이따 이 포괄손익계산서 하면서 말이야. 요 사례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계산 문제로도 여러분들 검토를 잘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요소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부채 자본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가 있었어? 목적적 값성, 표현 출식성, 여기에 부합이 돼야만이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걸 이제 인식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제거한다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삭제한다 그 말이야. 없애버리는 거야. 인식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요 지금 측정에 관련된 얘기 있지?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 예.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금액 얘기야. 어떤 금액으로 기록을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역사적 원가야. 이거는 취득 또는 발생했을 때 금액으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야. 어. 취득 원가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그지? 다른 말로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 이렇게. 자, 이때 거래 원가는 가감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토지를 샀는데 중개 수수료로 1,000원을 줬어. 그럼 토지 원가가 얼마냐? 11,000원이야. 이 거래 원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11,000원으로 기록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보자. 내가 사채를 발행을 했다. 10,000원에. 근데 증권회사에 증권회사 수수료로 1,000원만큼 줬어.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회사채 같은 경우 회사가 직접 발행을 안 해. 증권회사 통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증권회사는 그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요 사채를 어떻게 해결 처리할 거냐? 자, 봐. 내가 사채 발행해서 10,000원이 들어왔지만 1,000원만큼은 증권회사 수수료로 줬잖아. 그럼 뭐야? 순수하게 들어온 돈. 그래 9,000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채 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온 9,000원만큼을 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헷갈린다. 자, 자산은 거래원가를 플러스하는 거고 부채는 거래원가를 마이너스하는 거야. 알겠지? 요 회계 처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 이제 그럼 문제는 역사적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무상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무상 취득 내가 지금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공짜로 증여받았다 생각을 해. 또는 뭐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뭘로 처리할 거냐? 들어간 돈은 없어. 없으니까 취득원가가 없잖아. 그렇지? 없으면은 회계 처리 안 해야 돼. 그런데 무상 취득을 했을 때 뭘로 기록을 하는 거냐?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래. 이거는 역사적 원가가 없다 하더라도 마치 공정가치로 역사적 원가를 지불한 것처럼 간주한다 해서 이걸 간주원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이 자산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지금 기업이 자산을 들어왔잖아 지금. 그럼 그거를 재무상태표에 나타내 줘야 되지. 원가가 없다고 그거를 재무상태표에 나타내지 않는 게 오히려 정보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고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으로 공정가치도 기록을 해서 회사가 하여튼 이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지. 그래서 원가가 없다 하더라도 무상취득했을 때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기록하라. 이거를 간주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역사적 원가에 이 상가구 원가도 포함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유효이자법의 장부금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격에서 우리 사채 공부할 때 회계원리 요 나와 있지. 요게 상가구 원가야. 요것도 역사적 원가에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채 공부하면서 다시 또 반복을 할 테니까 요게 유효이자법 상각표상의 이 장부금액이 상가구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역사적 원가 외에 나머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현행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가치. 네. 자, 이때 현행가치 이거는 아주 그냥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 자, 먼저 공정가치인데 페어밸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약자로 많이 쓴다. 페어밸류. 이거는 이 얘기야. 정상거래에서 매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전한다는 얘기는 이게 상환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채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상환한다 그랬을 때 지불할 금액이야. 이걸 이전 가격이다, 상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공정가치다. 다시 공정가치가 뭐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매각을 한다. 정상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환한다 할 때 지불할 금액이다.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부채를 부담할 때 금액이고, 요 공정가치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각할 때, 그다음에 부채를 상환한다 그랬을 때 금액이다. 이런 얘기야. 과거 금액, 현재 금액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사용 가치하고 이행 가치인데 요건 주의해.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자, 우리가 자산을 뭐라고 얘기했어? 나 이거 여기 지울게. 자산을 뭐라고 얘기했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봐라. 우리가 어떤 항목이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미래에 현금을 가져다 줘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이 자산이 미래에 가져다 줄 이 현금 흐름에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사용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특정 자산이 기업에 가져다 주리라 예상이 되는 순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이걸 사용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채도 마찬가지야. 미래에 언젠가는 이 부채도 미래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돼. 그럼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의 현재 가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약자로 아주 많이 쓰니까 잘 봐. 프레젠 밸류 해가지고 PV 이렇게. 자, 그 사용 가치하고 이행 가치는 말이야. 이건 기업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기업이 앞으로 이 자산은 이러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거다. 부채는 이러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야. 공정 가치는 말이야.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가격, 이전 가격 이랬잖아.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고 객관적인 가격이야. 근데 이 사용 가치, 이용 가치는 뭐냐? 기업에 주관이 개입된 금액이야. 그렇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특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 특유의 가치. 기업 특유 가치다. 이해하겠지? 이 현재 가치라는 거 기업 주의하고 그 다음에 현행 원가인데 현행 원가는 말이야. 요 얘기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시 구입한다 했을 때,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다시 차입한다 했을 때, 다시 부담한다 했을 때의 금액이야. 그러니까 요 현행 원가는 헷갈린다. 이거는 내가 다시 구입하거나 다시 부채를 부담한다 했을 때의 금액이야. 그러면 자, 요 유출 공정가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매각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환한다 그랬을 때 금액이야. 그래서 이걸 따져놓고 보면 얘기해. 현행 원가는 유입가치고 공정가치는 유출가치다. 차이 알겠어? 다시 현행 원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시 구입한다 했을 때, 내가 이 부채를 다시 부담한다 했을 때의 금액이다. 그만. 이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에 다시 판다 그랬을 때, 이 부채를 상환한다 그랬을 때의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개념이 달라. 이걸 인풋 아웃풋에서 유입가치, 유출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다음에 이 현행 원가는 당연히 거래 원가를 가감을 해야 돼. 이 역사적 원가를 지금의 시점으로 옮겨온 거야. 지금. 역사적 원가를 과거니까 이게 현재 금액으로 온 거, 현재 금액으로 이행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의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재 시점에서의 취득 원가다. 그래서 거래 원가가 당연히 가감되는 금액이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은 추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그래.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 사용 가치하고 이행 가치 있지. 요것도 유출 가치에 해당이 돼. 왜? 이 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미래에 유입될 현금 흐름, 또 유출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입 가치가 아니라 유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기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그 부채로부터 부담하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유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자본의 측정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말이야 이제 우리 KIFRS에서 요 앞에서 설명한 거 외에 추가로 우리가 또 검토할 게 있어. 이 자산 부채 측정하는 방법이 순실현 가능 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 요 용어도 아주 많이 쓰이니까
잘 봐야 돼.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원가, 그다음에 예상 판매비를 뺀 거지, 그지? 음. 그래서 이거는 이 순실현 가치는 이 재고 자산의 경우에 이걸 팔아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얘기하는 거고, 순공정 가치도 같은 얘기야. 지금 처분 가격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인데 재고 자산은 추가로 가공까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별도로 순실현 가능 가치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순실현 가능 가치나 순공정 가치는 팔아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지 이제 재고 자산의 경우에 추가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를 추가 가공까지 감안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아까 상가구원가 얘기했지. 유효자법에 의한 상각배상의 장부금액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산부채 분류인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야. 이걸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분법. 그럼 무슨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거냐? 일단 1년 기준이야. 근데 정상 영업 순환 주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 정상 영업 주기. 이게 뭐냐면 자, 원재료를 구매해서 이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야. 응? 일반적인 정상 영업 주기는 어때? 대부분 12개월 이내지. 이게 12개월이 넘어가면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초래돼서 부도날 확률이 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12개월이 더 길 거야. 이 12개월 이내일 거야. 근데 어떤 회사는 정상 영업 주기가 12개월이 넘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보자. 조선소 같은 경우는 말이야.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거 봐. 이 배 한 대 만드는데 뭐 몇 년씩 걸리잖아. 그럼 정상 영업 주기는 걔는 그러면은 2년, 3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아주 특이한 업종이고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제 12개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양식인데 책에 지금 쭉 표시해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 되겠고 일단 이분법 표시 유동 비유동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되는 순서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임의대로 현금화되는 순서로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게 아니야. 하나로 그냥 쭉 현금화되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하나로 쭉 표시하는데 요 유동성 배열법도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야. 가능. 이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야. 회사가 원칙적으로는 유동 비유동으로 표시하되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현금화되는 순서로 그냥 쭉 나열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아까 지금 1년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비유동 자산 중에 1년 이내에 매각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야. 봐라. 지금 자산을 우리가 표시할 때 유동 자산 그랬지? 비유동 자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비유동 자산 중에 내년에 내가 팔라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유동 자산으로 가야 맞겠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래. 그래야 이 비유동 자산 중에 요거는 계속 쓸 거. 요거는 1년 이내에 매각할 거. 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건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 이렇게.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관련된 부채야. 이게 어떤 거냐면 봐라. 요게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공장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이 공장 관련된 차입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도 당연히 다 상환이 돼야 되겠지. 이래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야. 자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 있으면은 구분해서 표시해달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KIFRS 얘기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다시 저 OX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자, 기출문제, 기출지문을 봐. 자, 1번에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므로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의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가 자산이 되려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응?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여기 자기 주식이나 자기 사채는 자산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 부채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이므로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아야만 부채로 인식한다. 봐봐. 지금 아까 우리 의제 의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 어떤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서 내가 6개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앞터 서비스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연말이 됐을 때 이 고객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 자, 이 고객을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이 고객은 불특정 다수인이야. 그러니까 법적 의무는 당연히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제 의무는 당사자 자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의무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의제 의무가 우리 개인의 생각하는 이런 부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얘기야. 5번에 기업이 부담한 의무는 계약과 법률 등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방 얘기했어. 이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 회계 단위를 선택할 때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가 일치시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 상황에 따라서 뭐 통합할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미이행 계약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되므로 결합된 권리 의무는 단일 자산, 단일 부채를 구성한다. 아까 얘기했지? 이 미이행 계약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기업의 권리 의무를 창출하므로 재무제표의 법적 형식으로 기록해야 된다. 아니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이게 회계의 특성이라 그랬어. 발생된 거래나 사건을 재무제표 요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모두 제공해야 된다. 우리 인식 기준 얘기했다. 정의에 부합하고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가산한 가치다. 자산은 가산한 가치고 부채는 차감한 가치다 그랬지? 주의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측정하였다면 현행 가치가 최종 인식 시점의 간주 원가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산 무상 취득했을 때 공정 가치로 기록할 수도 있고 뭐 현행 원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같은 얘기 아니 그러니? 그래서 그를 현행 가치, 이 현행 가치로 기록을 하는 게 간주 원가로 기록하는 것 자체 이게 합리적인 회계 처리다 하는 얘기.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가정과 관점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우리 사용 가치는 말이야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랬지. 기업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치야. 그래서 기업 특유의 가치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거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과 관점을 반영하는 거는 공정 가치야. 자산의 현행 원가는 과거에 취득했던 자산을 지금 취득한다는 과정에서 지급할 대가이므로 거래 원가를 반영을 해야 되지. 이거는 역사적 원가를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 있어.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유익 가치고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및 이행 가치는 유출 가치다. 얘기했지.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및 이행 가치로 자산 부채 측정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본의 총 장부 금액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기업 전체를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치한다. 그렇진 않아.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금액 자체가 반드시 지금 현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야. 또
기업 가치 자체를 우리가 주식 가격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이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자산부채는 이분법,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에 따라 구분 표시하는데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유동성 순서에 의한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자산부채 일부는 이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맞는 얘기야.